오늘 리뷰할 책은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입니다. 사피엔스 책이 굉장히 두꺼운데 사실은 그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어떻게 이 지구를 정복하게 되었는가, 그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호모 사피엔스는 대규모 유연한 협력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호모 사피엔스는 이야기라는 질서를 따를 줄을 압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는 법이라던가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민국가, 이러한 무형의 것,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누구나 존재한다고 믿는 그런 것들이 우리 상상 속에 질서를 부여하고 그 질서를 따름으로써 굉장히 큰 집단도 협력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큰 협력체를 구성할 수 있다 보니까 우리는 문명을 이룩하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지구의 정복자로서 우뚝 설 수 있게 된 거죠. 이 사피엔스는 역사책입니다. 상상 속 질서의 변천에 따라 우리 인간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기술하는 그런 역사책이에요. 자, 그럼 시대순을 한번 알아볼게요. 가장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인간에게 인지혁명이 일어나요. 인지혁명은 이야기를 만들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굉장히 우연히 뇌의 배선이 바뀌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호모사피엔스는 최초에 수렵채집을 했습니다. 인지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상상 속의 질서를 믿게 됐는데 이 당시에는 애니미즘이라는 질서를 갖게 돼요. 애니미즘은 모든 만물의 정령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호랑이를 보면 호랑이 신, 큰 나무를 보면 나무의 정령, 이런 식으로 믿는 거죠. 이 당시에는 인간과 가축, 인간과 동물이 동등한 선에서 존재를 했습니다. 동물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죠. 인간과 동물 또는 자연의 우리가 다 동등하다, 이러한 사고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수렵 채집 기간이 하다가요, 이 애니미즘이라는 질서가 깨지는 순간이 와요. 그때 일어난 일이 바로 농업혁명입니다. 이 농사라는 것은 굉장히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동력만으로는 부족한 순간이 생겨요. 가축을 농사에 끌어들입니다. 이런 동물들은 사실 우리 인간과 같은 동등한 위치선에 있는 건데 그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또 때로는 잔인한 방법으로 개량하고 소에게 젖을 짜내는 경우도 그 면면을 살펴보면 굉장히 잔인한 면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하려고 보니까 이 애니미즘이라는 질서로는 간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이제 질서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때부터는 애니미즘이 아니라 신본주의라는 질서를 따르게 돼요. 신본주의는 신이 근본이 되는 사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있고 인간보다 더 훨씬 신성하고 대단한 신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을 굉장히 정성스럽게 빚었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동물들보다 조금은 더 고귀한 존재로서 우리가 정당성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할 때 이런 가축들을 함부로 대하더라도 괜찮다는 거죠. 왜냐, 인간은 신이 빚은 조금은 더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의 기반을 둔 하나의 질서예요. 또 여기서 재밌는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 이 농사를 이 유발 하라리는 이 문명을 이룩한 좋은 사건이라고 대부분 알고 있지만 최대의 사기극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이 농사가 사기극이냐? 이 농사로서 우리 인간이 굉장히 고단해진 게 많다는 거죠. 가장 첫 번째로 기근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역병을 알게 됐고, 마지막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게 됐어요. 수렵 채집은 만약에 이쪽에 기후가 안 좋다면 장소를 조금 이동해서 먹을 걸 찾으면 됐어요. 하지만 농사는 정주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있는 곳에 지리가 안 좋거나 또는 잘 농사를 지었는데 갑자기 가뭄이나 홍수가 일어난다면은 1년간 먹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기근이 발생하고 기근으로 굉장히 대규모 아사 상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역병이 일어나기도 굉장히 좋은 환경이에요. 많은 수의 사람이 좁은 곳에 밀집되어 있고 가축까지 한 곳에 있다 보니까 이때는 위생도 그렇게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역병이 돌았고 그 역병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사유재산도 인정이 되다 보니까 흉년이 들어서 재산이 부족하다면 저쪽에 잉여재산을 쌓아놓은 다른 마을을 약탈하는 이러한 전쟁이 일어난 거죠. 이 농사가 생기고 나면서 잉여재산도 쌓이다 보니까 모두가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계급이 다분화되기 시작해요. 누군가는 왕이라는 통치자를 받고 누군가는 전쟁만 특별하게 수행하는 전사하는 계급으로 남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계급의 분화도 이 농업혁명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이 신본주의라는 사상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기독교도 이 신본주의 사상에 들어가고 중세시대 500년부터 약 1500년도까지의 그 천년도 바로 이 신본주의에 해당이 되는 기간이에요. 이 신본주의도 흔들리는 순간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1500년대 르네상스가 막 일어나던 그때쯤입니다. 그때쯤에 우리가 흔히 근대라고 부르는데 이 근대라고 부르는 이 시점에 새로운 혁명이 하나 더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과학혁명이에요. 이 책에서는 과학혁명을 무지에 대한 발견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전까지 이 신본주의 때만 해도 무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완전한 신이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 모든 것을 다 알려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탐구하거나 투자하거나 연구하거나 이러한 성장에 대한 개념이 사람들에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 신본주의 질서를 따를 때만 해도 새로운 일이 벌어지더라도 성경을 잘 찾아보면 그 안에 답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런 질서를 가졌다는 것이죠. 하지만 근대에서 그런 질서의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으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이에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몰랐던 미지의 대륙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륙을 발견함으로써 스페인이 엄청나게 많은 부와 권력을 갖게 돼요. 다시 말해서 투자를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지금으로 따지면 R&D 이런 사업을 하면은 그것이 부나 권력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전만 해도 파이가 있다면 그 파이를 나눠먹는 식으로 경쟁을 했다면 이제는 과학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하면 파이를 나눠먹는 것이 아니라 이 파이 자체를 키울 수 있다라는 성장이라는 개념이 사람들에게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믿고요. 인간의 감정, 이런 것이 더 중요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 현대도 이제 근대의 연장선인데 우리가 지금 통용하고 있는 질서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사회, 다시 말해서 인본주의예요. 자, 정리하자면 애니미즘이라는 질서를 가지고 있던 수렵 채집 시기에서 신본주의라는 질서를 따르는 시대로 변천했고요. 그 다음에 그 현재 과학혁명이 일어나면서 인본주의, 인간의 이성, 인간의 자아를 존중하는 그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인본주의의 질서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인본주의의 질서를 따르는 근대의 하나의 특성은 성장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모든 국가들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경제성장, 국가 성장에 몰두하고 있는 거죠. 이 성장이 근대를 움직이는 굉장히 큰 원동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발 하라리는 이 이야기의 변천으로 역사를 바라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역사라는 것이 결정론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굉장히 우연적이고 이런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바뀌면 우리의 역사가 바뀔 수 있다라고 유발 하라리는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미래를 선택하는 기로에 있는데 이 중에 어떤 이야기를 따르고 어떤 질서를 따를지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교훈도 주는 책입니다. 책이 굉장히 두껍지만 이러한 구조를 알아두고 책을 읽는다면 굉장히 술술 읽힐 거예요. 이런 구조를 잡고 꼭 책을 읽어보기 바랍니다.